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34회.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번의 파트에 이어서 1988년 국내 복싱 파트 3 3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6월까지의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7월 24일 김용광 선수와 소트 치탈라타 선수 간의 WBC 플라이급 타이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이 자리에 1, 2부에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이 계십니다. 네. 임준배 위원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또 장원재 박사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열 이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문 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광 선수가 전승으로 세계 도전 기회를 잡았어요. 세계 챔피언은 만만치 않던 태국의 소트 치탈라타였고요. 포항에서 이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김용광 선수는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웃복싱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테크니션이었고 데뷔하고 곧 굉장히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소트 치탈라타. 그래서 장정구 선수와 라이트 플라이급 시절의 도전 때는 정말 애송이었고 이때는 이제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몇 차 방어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치탈라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한 5, 6차? 하여간 굉장히 이제 자리를 안정세를 구축하고 있어서 시합 전 예상은 김용광 선수 잘하진 하지만 치탈라타가 여느 태국 선수와는 스타일이 틀린 좀 까다로운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좀 손쉬운 승리죠. 좀 넉넉하게 승리를 예상외로 거두고 전에 얘기했던 어떤 우리나라의 간판 박종팔, 이승훈 이런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떤 프로복싱을 지배했던 선수들이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세력이 또 이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치탈라타가 시합 전 개차량에서 1차에서 실패를 하고 약간 어떤 페이스의 난조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생각보다 좀 시합 자체에서 처음부터 좀 치탈라타 움직임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김용광 선수가 자신의 어떤 테크닉으로 예상보다 좀 오히려 손쉬운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하여간 예상치 못한 세계 타이틀 획득을 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소트 치탈라타 선수가 장정구 선수 3차 방어전 상대로 내한했을 때는 전적이 3전 3승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발표는 7전으로 했는데 실제는 4전이다 아니다 지방 시합도 있었다 해서 알려지진 않았죠. KBS 방영분 보면 17전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그렇게도 나고 네. 7전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네. 아니 그렇진 않았어. 7전인가 17전으로 나왔던 거 같아요. TV 방영분에서.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너무 약체 아니냐 했는데 장정구 선수에게 굉장히 선전을 함으로써 평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멋진 경기들을 많이 해서 장정구 선수가 충분히 고전할 만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근데 제 기억으로 장정구 선수한테 진 뒤로 10개월 뒤에 챔피언이 되나요? 꽤 빠른 시기에 바로 또 한 체급 위에서 챔피언이 돼버리는 그런. 네. 태국에서는 치탈라타 선수가 미래의 세계 챔피언, 이게 언제인가가 문제지 세계 챔피언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경기도 김용광 선수가 밀릴 거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업셋 아닌가요? 당시 업셋이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7대 3까지도 볼 수가 진다고 봤어요. 치탈라타가 장정구 선수와 했던 게 4년 3월이에요. 84년 3월이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된 게 84년 10월에 가브리엘 베르나를 이겼으니까 그러네요. 6개월 만에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고 김용광 선수와 시합이 7차 방어전이었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영국 원정도 있었고 가브리엘 베르나 선수와는 사실 1차전에서 굉장히 1차전, 2차전에서 좀 어려웠죠. 다운됐는데 그거 다운으로 안 치고 한 번 무승부 나고 해서 3차전까지 가는데 어쨌든 3차전까지 클리어하고 방어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소트 치탈라타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전성기 때는 정교한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약간 좀 저하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오히려
치탈라타의 전성기 복싱을 김영광 선수가 나도 시연을 그렇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물론 김용광 선수가 잘했어요. 했는데 치탈라타가 이날 좀 페이스가 좀 약간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상대적으로 움직임도 좀 뭐라 그러나 무디었다 그러나 하고 그래서 그 김용광 선수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더 좀 편안한 승리 뭐 이런 어떤 시합 같아요. 제 생각은. 포항이라고 기억으로. 하면은 저는 장정구 선수와 도카시키 가스오 선수의 그 멋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날도 왠지 모르게 이제 예감은 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았는데 이겼어요. 이 두 선수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치탈라타가 두 번의 경기를 했지만은 김영광 선수에게는 너무 그러니까 같은 스피드를 위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발과 근데 그 발이 김영광 선수가 조금 더 미세하게 빨랐고 그다음에 원투 스트레이트도 김영광 선수가 조금 더 빨랐던 같이 던졌을 때 동시에 던졌을 때 김영광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조금 더 스피드 면에서는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시합의 경우에 맷집이라든가 체력은 큰 문제가 되질 않고 순전히 스피드 위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김용광 선수의 그 스피드에 관한 그쪽 면이 더 치탈라타보다는 좀 더 빨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다 치탈라타가 고전을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시합 종반에는 이제 치탈라타가 초조해져가지고 좀 무리한 공격도 하다가 오히려 김영광의 역공을 맞고 네. 눈부상도 당하고 그 시합 후에 그 태국 현지 그 뭐라 그러나요 신문 매스컴에서는 이 질 줄 알았다 그 뭐 시합 전에도 맨날 그 방콕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과 노는 게 자주 목격됐다 그 치탈라타였던 그 좀 방탕한 사생활을 뭐 비난하는 태국 현지에서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났었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김영광 선수가 잘했지만 이 당시에 그 치탈라타였던 페이스 난조, 컨디션 부조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담심의 뭐 키스도 나왔었나요? 그건 갤럭시. 근데 요 시합에도 뭐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88 프로모션의 첫 세계 챔피언 탄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키스는 시대를 안 열어가게 되고요. 아무튼 그 절대 열세의 예상이었던 김용광 선수는 또 한 체급 밑에 동양 챔피언이었잖아요. 네.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는데 양대 기구에 장정구 선수, 유명우 선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체중의 어떤 그 감량고도 이제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 플라이급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을 안겨줬었는데 그런 그 불안감을 통쾌한 승리로 그 이변을 일으키면서 웬만한 KO보다 더 통쾌했어요. 그렇죠. 근데 챔피언이 김영광 됐습니다. 선수가 주니어 플라이급 도현 챔피언 시절은 상당히 펀처 같았는데 플라이급이면서 굉장히 테크니션으로 약간 좀 스타일이 변한 건지 주니어 플라이급 때는 상대성이 그래서 그런지 좀 KO 펀처가 주먹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 보였는데 그 플라이급 되면서는 그 아주 정교한 테크니션 네, 경기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나요? 네. 글쎄 하여간 뭐 그냥 성장 과정 아닐까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아웃복스였어요. 예, 완성된 선수는 아니었었고 사실 전승을 가진 선수들이 쭉 자라나가면서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선수를 만나면은 그 벽을 예, 그렇죠.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용광 선수는 훨씬 레벨이 높은 선수를 맞아서도 본인의 기량을 그대로 발휘했다는 게 챔피언이 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로에 넘어오기 전에 그 김광선 선수하고 그 올림픽 마지막 올림픽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발전. 선발전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김광선 선수와 이제 붙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3대 2로 물론 김광선 선수가 뭐 어드밴티지 그 전에 뭐 이제 네임밸류로 인해서 가져갔지만 분명히 김영광 선수가 이긴 시합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런 원- 시합은 기억도 안 나네. 원투 스테이 중계해줬네. 예, 김용광 선수가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제가 아웃으로 돌면서 계속 포인트를 따고 있다가 3라운드에 김광 선수가 들어올 때 그 치탈라타하고 비슷한 그 무릎 꿇는 장면 기억나시죠? 원투 스트레이트. 네, 크게 한번 꺾이죠. 그러고 똑같은 또 스트레이트를 날리면서 김광 선수가 뒤로 또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것도 감안해서도 3대 2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김광선 아마추어는 다운 하나가 뭐 큰 예. 어떤 점수 클리니트 클리니트 하나라고 하나하고 하는데 굉장히 똑같으니까. 좀 김용광 선수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 그러니까 프로 데뷔 전부터 알고 계셨군요. 예, 그 김광 선수와의 시합에 저는 굉장히 그걸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합을 저는 무명 선수가 저렇게 어떻게 김광선 선수를
3대 2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나. 그런데 물론 이제 판정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김용광 선수를 이긴 시합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광 선수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타이틀 획득을 했고요. 이제 5일 후죠. 5일 후에는 그 웰터급 최강자전의 그 최종 승자가 된 동양 챔피언이었죠. 정영길 선수가 애틀랜틱 시티에서 WBC 웰터급 챔피언 로이드 허니건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정영길 선수는 어떤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웰터급의 그 황준석 선수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승순, 뭐 조용배 선수 여러 이제 유망주들이 난립했는데 그걸 정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우리나라 웰터급의 어떤 간판으로 떠오르는 선수고 로이드 허니건은 영국 선수인데 그 뭐 무적으로 그 도널드 커리를 아주 쇼킹하게 TKO로 이기면서 챔피언에 올랐고 이때가 뭐 최전성기를 구가할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날 아틀랜틱 시티에서는 이제 WBC 웰터급 타이틀 매치하고 그 WBA 웰터급 타이틀 매치 말론 스탈링하고 모리나레스와의 시합이 더블 헤더로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두 시합 다 뭐 진짜 그 컨트러버셜한 판정 결과가 됐고 아주 굉장히 희한한 어떤 그 시합 결과가 두 시합 다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난동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로이드 허니건과 정영길 시합 전에 그 스탈린과 모리나레스와의 시합을 얘기를 하면은 종료공이 명백히 울린 후에 그 모리나레스의 주먹을 맞고 그 스탈링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는데 이게 참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얼마 전에 그 우리 황 대표님이 올린 그 이영철 선수와 아레미 코이티아는 아레미 코이티아가 KO승으로 끝났는데 이 말론 스탈링과 모리나레스 똑같은 그런 셈이 됐고 말론 스탈링이 뭐 거의 불복을 하고 이 모리나레스는 콜롬비아 선수였는데 그 거의 난동이 나죠. 미국 링인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재시합에 어떤 합의를 봤지만 이후에 이제 모리나레스가 그 시합을 포기하고 아마 은퇴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합이 코르테즈 주심이 그 모리나레스의 KO승을 선언을 합니다. 네, 선언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뉴 챔피언이 돼서 경기장에 소란이 나고 막 했는데 결국 이제 제소하고 그게 곧 받아들여져서 네. 타이틀은 이제 공석이 되고 공석이 됐나요? 모리나레스는 챔피언으로 인정을 아예 못 받아요. 못 받고 예. 그래서 그 타이틀의 결정전을 이승순 선수가 마크 블리랜드와 이제 치르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태로 경기가 이제 어정쩡하게 끝나 버렸어요. 하지만 이영철 선수와 그 아리미 고이티와의 시합을 보면 그거보다 템포가 훨씬 빠릅니다. 이건 공이 울리는 동시에 그 말론 스탈링도 주먹을 어정쩡하게 뻗어요. 뻗는 상황에서 모리나레스가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영철 선수는 주먹이 나가려다가 멈추거든요. 멈출 때 그 상태에서 이제 얻어 맞는 것도 KO패가 선언이 되고 여기서는 즉각 이제 그 조치가 받아들여져서 그런 처리가 되죠. 이게 뭐 물론 뭐 미국이나 뭐 세계 타이틀 굉장히 뭐 수준 있는 어떤 뭐 심판진과 시합이라 그러더라도 이게 그 때에 따라서 판정이 비슷한 어떤 상황인데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테리 노리스가 그 누구죠? 산타나. 루이스 산타나. 산타나와의 시합에서는 또 공을 두 번이나 그렇죠. 울린 후에 때려서 또 두 번이나 실격패를 당하는데 참 이게 뭐랄까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 어떤 일정함이 없이 그 당시 상황이나 따라서 비슷한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세계링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모리나레스는 허탈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23연승 20KO인가 그랬는데 이후에 두 번을 다 집니다. 두 번 경기를 사실 은퇴해버려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곧 얼마 있다 은퇴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두 번을 더 해요. 근데 예. 전부 집니다. 그래서 뭐 그 네임밸류가 없는 선수들이었는데 기가 팍 꺾여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 그 로이드 허니건과 정영길 선수 시합이 또 되죠. 예, 장 박사님. 예. 이 경기는 뭐 4라운드까지 정영길 선수가 그렇게 밀렸다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이제 뭐 열심히는 했는데 포인트에서는 이기진 네. 못했고 포인트는 많이 졌는데 예상외로 미국 링에서 그 선전했다. 당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던 허니건과 잘 싸우고 정영길 선수는 뭐
뭐 이후에도 그렇지만 어떤 시합에 붙어도 그렇게 뭐 무참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5라운드에 그 문제 로우블로가 터지죠. 네네. 그래서 심판이 이때 로우블로 자체는 인정해서 로이드 허니건 선수한테 한 점 감점을 하지 않나요? 감점은 모르겠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정영길 선수가 룰을 해석을 잘못했나요? 그럴 리는 없죠. 그 뭐 본인 통역이 있었을 네. 것이고 분명히 5분이 지나면 KO패가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데미지가 5분이 지나도 치압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든지 그랬을 수 있죠. 아니면 뭔가 룰을 잘못 이해해서 반칙패를 유도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글쎄 어느 쪽인지는 뭐 본인이나 그 당시에 그 측근들만 알 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걸 보고 룰을 잘못 이해했나 그 생각을 하고 후에는 측근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뭐 필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영길 선수가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5분이 지나도 시합을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어 가지고 기부업을 한 건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니 거길 맞고 기부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를 줘야지. 아니 그거는 룰이- 규정입니다. 룰이 5분 내에 인을 못하면 그거는 패예요. 기권패가 돼. 그래서 그래서 로이드 허니건 선수가 코너에서 5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글러브를 내리고서 이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좀 개면적인 표정으로 네, 있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정통으로 맞았어요. 나중에 아파 보이더라고요. 김춘석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2006년 7년 그 무렵에 여쭤봤는데 그때는 정말 정영길 선수가 괴로워했다. 너무 심하게 맞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그런 시합 대답을 후에 하시더라고요. 추측성 기사도 많았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칙패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도 저것이 과연 반칙패를 유도하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합에 아파는 보였어요. 다시 할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룰상은 어쨌든 간에 그 고의성이 없는 로브로를 맞고는 5분 안에 회복을 하고 시합에 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룰 해석을 잘못했으면 그것도 억울한 거고 그 정말로 데미지가 있어서 시합에 속행을 못 시켰어도 그것도 운이 없는 거고 했기 때문에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은 굉장히 좀 불운하게 그렇게 끝나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정영길 선수 이제 글러브 다 벗기고 심판이 두 선수를 불러서 이제 허니건 선수의 손을 올려줄 때 그때도 정영길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고통이 남아있는 표정이었고요. WBC가 어쨌거나 정영길 선수의 그 억울함을 좀 인정을 해줘서 한 번 더 세계 한 번 더 도전을 기회를 주죠. 네. 후에. 그날 그 이상한 그 있었던 두 선수를 붙여주죠. 말론 그래서 스탈링.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말론 스탈린과 그 경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또 집니다만 네. 그 시합도 잘 싸웠어요. 잘했죠. 그래도 네,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정영일 선수가 챔피언이 돼야 했었으면은 이 허니간전에서 일어났어야 돼요. 그 말론 스타일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선수가 워낙 그 매직 복싱이 굉장히 좀 현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후에 로이드 허니건을 KO시키고 챔피언이 되죠. 말론 스탈링의 허니가는 9회 T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되죠. 근데 정영길 선수 입장에서 그때 일어나셨어야 되는데 말론 스타일전은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시합전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었던 건 이셰비였는데. 어떻게 기억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 시합을. 나중에 뭐 이거 실황 아니라나. 중계였나요? 했어요. 했어요. 실황 TV에서. 중계였죠. 이거 내가 생중계에서 텔레비로 저녁에 봤거든요. 이거. 저녁에 했던 것 같은데. 낮 시간에 줬어요. 이것도 낮에 했던 거예요. 이때는 제가 방학 기간이라서 마음만 뭐 알았으면 딱 충분히 봤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시간인데 가네. 네,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정영길 선수는 이후로 동양 챔피언 좀 더 지내다가 90년대 초반 주니어 까지 미들급으로. 주니어 미들 네, 선수 생활 계속 하는 계속 걸로. 하죠. 예. 정말 아까웠던 것이 이제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계속 방어를 해요. 네. 그러다가 알만 피칼이라고 그 한 번 KO 시켰던 선수인데 아. 이 선수에게 1라운드 KO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겼으면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에게 바로 도전하는 그 거예요. 알만도 피카리 그래서 바스케스한테 도전해서 대타로 도전을 하죠. 그 2라운드까지 한 8번 다운되고 KO 패당하죠. 그 바스케스한테. 근데 정영길 선수였으면 또 바스케스하고 또 볼만한 시합이 됐었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죠 그 선수. 네, 뭐 아, 아까 얘기한 그런 체형입니다. 어. 네. 가슴 두껍고 얼굴 크고 팔 길고. 사각형이고 후안 얼굴은 마르틴 좀 작- 코지를 좀 이렇게 불려놓은. 얼굴은 좀 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성길 구차방어전 카를로스 살리나스도 약간 좀 이런 체격이었던 것 살라자르는 약간 그거보다 덜하고 같더란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계보는
저 밑에 가면 마리오 데마르코. 아 마리오 데마르코는 네, 거기부터 해서 선수인데. 라시아르. 아 라시아르도 상체가 엄청 그러니까 그런 거의 그런 레슬링 스타일. 선수 상체를. 그 이제 위로 가면 롤단, 파운도민고 아 롤단. 롤단도 다 그 아르헨티나 그 체형들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육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뭐 진짜. 아까 이성열 이사님은 뭐 아르헨티나가 육류 거기 스테이크 소비국이다. 유명합니다. 육류 소비국이잖아. 소고기 소비가 주당 소비가 제일 센 게 아르헨티나. 예. 그 다음이 브라질인가 그러면. 이 마라도나도 상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우리 친구놈 하나가 아르헨티나 이민 갔는데 거기는 소고기가 부위고 뭐고 없고 그냥 덩어리채로 그냥 바베큐를 해가지고 그냥 잘라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등심 안심 이런 거 없고 뭐 그런 거 워낙 부위 없이 흔하니까. 그냥 소고기가 주식이래요. 그래서 뭐 미국인보다도 훨씬 그 소고기 섭취량만으로는 그 아르헨티나 많다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이제 정영길 선수의 도전이 참 그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8월 14일입니다. 이제 김용광 선수가 타이틀을 딴 지 3주가 지났는데 프로에 데뷔한 그 문성길 선수, 이땐 정말 전 국민의 그 관심을 모으던 그런 그 이슈였었죠. 그 카오코 갤럭시 챔피언을 불러들여서 서울에서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우코 갤럭시 체격이 등발이 딱 벌어진 게 단단해 보여서 과연 문성길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성길 선수가 그렇게 막 체형이 잘 타고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체형적으로 봤을 때좀 가냘펴 보이죠. 슬림했는데 이 카우코는 이 형제들은 상체가 굉장히 밝다라고 자, 한 대 그래서 맞으면 죽을 것 아무튼 같아. 이제 그 이후에 한 또 몇 년 동안은 그 우리나라 그 네. 팬들을 흥분시키는 문성길 선수가 드디어 아마추어를 벗어나서 프로에 들어와서 이 시합이 몇 전째였죠? 7전째. 6전을 마치고 7전째인가요? 7전째. 7전째 예. 이제 세계 타이틀로 도전을 하는데 그 상대는 WBA 반탄급 챔피언이었죠. 카오코 갤럭시 그 바스케스 우리나라의 박찬영을 했던 바스케스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던 선수고 몇 차인가? 1차인가요, 이게? 이게 1차죠. 1차입니다. 아, 1차 방어전으로 일차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정을 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 전에 우리나라였던 카오사이 갤럭시하고 쌍둥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했고 막상 뭐 문성길 선수가 엄청난 그 하드 펀처지만 1라운드가 딱 시작되니까 그 카오사이 갤럭시와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막상 붙어보니까 카오사이 못지않게 어떤 단단함이 있어가지고 시합은 좀 만만치 않게 흘러가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문성길 선수가 뭐 그에 굴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포인트에서는 좀 앞서가는 상황이 됐는데 뭐 이후에 그 결과는 저 우리 황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아마 영상을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 뭐 판정에 대해서는 또 그 부상 판정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정말 이긴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하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문성길 선수가 일부러 자기 그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자해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서 그 시합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맞았나요? 버팅이었나요? 버팅이었어요. 버팅이었죠. 네, 그럼 맞아서 난 상처 같았으면 TKO 죠. KO가 됐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제 문성길 선수가 뭐 그 이후에 아주 뭐 시원한 KO 장면도 보여줬지만 뭐 이 시합뿐만 아니라 여러 시합을 초반에 확 점수 따놓고 부상당하고 약간 힘 떨어지니까 채점되고 뭐 그런 시합이 좀 몇 개 있어서 코나도 1차전. 일본 친구들은 아직도 그 문성길을 약간 그런 작전을 쓰는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상처를 뭐 시간에 맞게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마스무라 겐지가 도전을 했을 때 나중에 얘기지만 그 초반에는 뭐 다운되고 난리치다가 마스무라 좀 반격할 만하니까 역시 눈부상으로 스톱이 돼서 일본 친구들 일본 그 팬들이나 관계자들은 약간 문성길 선수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성길 선수가 눈 위에 피부가 약하기도 한데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 부상을 좀 유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정형화되지 않은 그 공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하는 과정에서 버팅이 좀 많이 일어나고 본인이 공격해서 들어가다가 버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나중 시합도 보면 세계 챔피언인데 어떻게 저런 자세로 저런 펀치를 때릴까 하는 정말 근데 어떻게 지금 보면 방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게 손은 주먹은 빠른데 발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그 버팅 같은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워낙 강펀쳐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피할 때 뒤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 파고들면서 버팅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제 뭐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정말 그
스타일이 없고 마구잡이 같은데 정말 스쳐도 쓰러지는 거는 임재근 선수하고 문성길 선수가 아니 어떻게 저런 자세로 저런 주먹을 맞고 저렇게 스치는데 쓰러질까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타고난 그 무쇠펀치 통뼈라 그래야 되나요? 그 두 선수가 기억이 박사님은 납니다. 임재근 선수 기억나세요? 네, 임재근 선수는 동양 타이틀 매치를 할 때 좀 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가네자와 왜냐면은 히데오? 네, 때리면 상대 선수가 그냥 대굴대굴 굴러버렸으니까요. 그 가네자와 히데오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KO패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은퇴 상태로 왔어요. 가네자와 히데오가 왔는데 임재근 선수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데뷔 초에 국내 선수들하고 하는데 그냥 툭 건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쭉 뻗어버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성길 선수도 약간 그런 과. 그래서 에디 가조 선수랑 임재근 선수 타이틀 매치를 할 때 그때 트레이너가 폼을 좀 바로잡는다고 이 명중률을 높인다고 이른바 정통파 복서 스타일로 개조를 했는데 이게 좀 어설펐던 거죠. 그 그러니까 얘기도 특유의 강펀치가 옛날에 안 터지고 저번에 한번 했는데 임재근 선수의 그 이상한 엉거주춤한 훅이 아니고 그래도 세계 타이틀을 하고 에디 가조가 훅 선수니까 스트레이트를 치자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가르쳤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된 거죠 결국은. 아니 근데 차라리 아마추어를 놔뒀으면은 그렇게 많이 한 선수인데 그런 폼 교정이 스타일의 필요했을까 교정을 싶네요.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도 만약에 뭐 그 폼 교정을 한 해만 했으면 좀 이상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니까 제대로 나. 자신 특유의 어떤 그 각도에서 나온 주먹. 근데 뭐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폼이 좀 이상해도 그 수많은 아마추어 캐리어에서 자기만의 그렇죠. 어떤 그 쌓은 노하우의 각도니까. 세계 선수권자잖아요. 문성길은 진짜 세계 그래서 챔피언. 이 선수는 흔치 않게 아마추어부터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고 굉장히 스타복서였죠 아마추어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 선수가 어쨌든 첫 번째 세계 타이틀 그 획득에 성공하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근데 문성길 선수는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스타일로 경기를 해서요.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도 2라운드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그야말로 그냥 태국 선수. 네. 콩슬이었죠. 네, 콩슬이. 홍수리 선수 한 방으로 KO시키고 아니, 올림픽 나와서 그 로버트 샤논 샤논. 네.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결승전에 상대 선수가 이제 그 로프에서 춤을 추게 만들 정도로 막 연타를 때렸고요. 근데 나나코나도 선수와 카오코 갤럭시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 획득 경기가 전부 부상 판정승이어서 그 점은 조금 이제 감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7전의 세계 타이틀 획득한 거는 고전의 한국 기록이 이제 9전 만에 획득한 박찬희 선수였는데 그 기록을 깬 아직까지도 기록이죠. 7전 세계 왕자는. 그 이후에 그렇죠. 더 도전은 단기간에 김광선 선수가 6전 만에 했는데 네. 세계 타이틀 챔피언이 획득은 된 거는 된 거는, 7전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네. 일본은 지금 몇 전이죠? 일본은 계속 빨라지고 있어. 변정희 교구치가 선수가 8전. 변준호 선수 9전째 구전째. 챔피언이 교구치가 됐고요. 몇 전째 됐죠? 교구치가 교구치보다 다나카 고세이가 다나카가 이르게 최다 됐죠. 6전? 이오카 카즈토가 기록을 깼고 그걸 또 다나카 아까 계속 고세이가 일본은 깨지고 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씩 앞서가고 있어요. 한전 앞서가지고 사하프롬이 WBA 할 때도 5전 만에 3전. 4전. 4전 전. 만에. 네. 3전 이기고. 세계 기록은 사인상 무항술인이 네, 3전째 삼전만. 이제 네, 태극기를 WBC 갖고 네. 사인상 왕수리는 데뷔전을 라이온 후르야마, 루디바로 세계 랭커하고 했고 2차전을 그 당시에 라이온 후르야마하고 했고 3전째 그 페르난데스 이기고 챔피언 됐고 세계 기록이 그러면 삼전. 로마첸코는 어떤 로마첸코 도전이 빠른데 졌잖아. 2전 만에 이전째- 도전을 아, 이전 만에 했는데 도전. 살리도 안 살리도한테 졌죠. 졌으니까. 그래서 세계 챔피언 획득은 무왕수린 3전. 무항술인은 그리고- 무에타이 경력이 굉장히 길죠. 비라폴이 4전째. 그렇죠. 맞아요. 그 둘이 아마 기록일 거예요. 대단하네. 도전 빠른 거는 저기 헤비급에 옛날에 패터슨한테 했던 그 피트 레드마차인가? 네, 데뷔전이 세계 데뷔전에 도전이었죠. 세계 헤비급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헤비급 데뷔전을 그 패터슨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을 했습니다. 플로이드 패더슨한테 플로이드 도전했다 졌습니다. 자, 이렇게 문성길 선수가 어쨌든 그 좀 불완전 연소죠. 그 화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박찬영 선수가 전해 뺏겼던 타이틀을 1년도 채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그 88 프로모션은 그 순식간에 그 두 명의 쌍두마차를 거느리게 됐고요. 그리고 2주 후죠. 8월 28일인데요. 유명우 선수가 그 9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도전자의 질에 대한 그런 그 지적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푸트 오유타나콘이었어요. 이 오유타나콘 선수는 이 전에인가요? 한국에 한번 왔었죠? 그 김용광 김용광 선수와 선수 동양 동양 타이틀 타이틀 매치였어요. KO 당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라운드 KO였고요. 뭐 미스매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글쎄요. 그 전방어전에서 그 헤수스와의 고전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시합이라고는 할까요? 해서 했는데 솔직히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흥미가 떨어지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동양 레벨에서도 조금 이성급 뭐 이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유명호 선수로는 워밍업 정도 하는 샷 그래서 가볍게 뭐 6회 KO로 그 기억나는 거는 도망가다가 맞고 거의 날르듯이 KO된 다운되는 뭐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 정도 시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뛰어가던 자세 그대로 펀치를 맞고 좀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넘어지는 그런 다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사실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방어전을 쉬어간다고 해도 그냥 뭐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다음 방어전까지 이제 그렇게 돼 버리니까 11차까지 가지 않나요? 그렇죠. 좀 12차 지명 데마르코 2차전까지는 예, 오래 굉장히 갑니다. 시급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B급, C급 도전자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승리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전적이 2무 2패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도전을 하러 오기 이 때문에 오유타나콘도 아마 이 시합 전 시합을 졌을 졌어요. 거예요. 예, 지고 왔어요. 지고 왔어요 이 시합전을. 그러니까 이게 글쎄 뭐 도전자 이게 세계 랭킹이 몇이라고 왔나? 한 10이 돼가지고 10이라고 왔나요? 그 랭킹은 의미가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비즈니스상 세계 타이틀 도전을 어떤 획득하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계 랭킹이라는 게 웃기는 게 세계 타이틀 매치를 계약을 하면 랭킹인을 시켜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위에서 뭐 세계 타이틀 도전 그 랭킹으로는 도전 자격이 안 되더라도 프로모터가 뭐 이렇게 매치업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실적만 있으면 랭킹을 주니까 그 소위 60년대 70년대 뭐 랭킹 5위가 7위하고 싸워서 그 랭킹을 따먹고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없어졌고. 랭킹은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지역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전 어떤 자격을 그냥 주기 위한 뭐 자격증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프로모터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때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랭킹이 없는데 어떻게 도전한다고 발표를 하느냐 그랬더니 다음 달 랭킹에서 10위, 그 다음 달 랭킹에서 9위로 이제 발표가 될 거다. 아, 예정이 돼 미리, 있군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세계 총에서 가보면 그 랭킹 미팅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 예를 들어 벤턴급이면 1위부터 쭉 랭킹을 해놓고 이제 이 거버너들이 자 이제 벤턴 랭킹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속해 있는 선수 중에 뭐 8위 선수의 프로모터 매니저가 나와서 우리 애가 저번 달에 누구 이기고 3위에 쟤는 뭐 우리보다 실적이 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면 8위였더니 그럼 한 6위로 올려줄게 하고 6위로 올리고 하나씩 밀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 보면 그 옛날에 뭐 우리가 만화에서 보듯이 3위하고 1위하고 붙어서 3위가 이기면 1위가 되고 이게 아니고 그 좀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뭐 그런 요소가 있고 사실 지금은 지명도전자라는 개념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긴 있는데 있는데 기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랭킹 1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고 저기 그렇죠. 아니면 여기니까 뭐 별로.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가 있겠지만 이해 이제 그 복싱사에서는 그 제4회 기구인 88년도에 그 WBO가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그 훌리오 헤르바시오라는 그 페르토리코 선수가 WBA 주니어 패더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르날도 피난고라는 그 베네수엘라 선수와 방어전을 하는데 시합은 그 피난고가 졌어요. 졌는데 판정은 피난고가 이긴 걸로 나와서 그 베네수엘라가 아시다시피 WBA 회장국이다 보니까 페르토리코는 우리도 복싱 강국인데 같은 중남미인데 파나마, 멕시코,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불이익이 너무 많다. 들어와서 못하겠다. 세계기구 만들자 해서 유럽에서 이태리 쪽하고 동조를 구해서 제4회 기구로 이제 WBO 월드 복싱 오가니제이션 해서 제4회 기구를 2회에 출범을 시키죠. 맞습니다. 그 훌리오 헤르바시오가 참 아쉬운 것이
이승훈 선수가 사라고사가 아니라 그 헤르바시오를 한국으로 불러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베르날도 피냥고랑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챔피언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제 못 오게 되고 사라고사에게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승훈 선수와도 얘기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메스 얘기도 전에 잠깐 했어요. 이 피난고도 WB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아무튼 WBO가 창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IBF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WBO는 아예 뭐 쳐다도 안 보는 뭐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이후에 뭐 나심 하메드라든지 좀 유명 챔피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존재 자체를 존재 몰랐죠. 자체가 잘 안 알려진 그런 기구가 되죠. 실질적으로 국내 팬들이 WBO를 세계기구로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2000년이 넘어섭니다. 그렇죠. 90년대 말까지도 WBO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제 WBO에 하메드라든지 좀 스타 복서가 나오고 뭐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라든지 좀 유명 복서가 나오면서 아 이것도 세계 기구구나 했고 IBF에 워낙 그 공과 가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WBO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쳐다도 안 보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인정해 주나요? 지금은 저 메이저 4대 기구로 지금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시합한다고 아니, 뭐- 승인해 주나요? 그럼요. 와이낫이지 뭐. 그리고 지금은 사실 기구보다도 지금도 물론 뭐 WBA, WBC가 좀 더 역사가 깊고 한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 개인의 캐릭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기구의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 선수의 역량과 그 선수의 인지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자냐가 네, 중요한 그래서 거. 뭐 지금은 4대 기구를 거의 같이 봐야죠. 이렇게 유명우 선수가 8차 방어까지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상대로 고퀄러티였죠. 예, 진짜. 고퀄리티의 어떤 좋은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 9차 방어전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토요 타나콘을 그 쉽게 6라운드에서 KO 시키고 9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이죠. 황인규 선수가 태국에서 IBF 미니플라이급 챔피언 사모토 시스나로프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아마 국내에서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사무트 시스나르프리 이게 챔피언 결정전이었나요? 아닙니다. 1차 방어전이었나요? 방어전이죠. 누구하고 했지? 챔피언 결정전을? 누군가와 했습니다. 에릭 차베스? 아무튼 사모토 시스나로프이 동양 챔피언도 챔피언이었어요.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초대 챔피언인가요? 초대 챔피언 초대. 초대인가요? 그 다음에 룬쿠민크완이고 환란 루크민칸이랑 주고받잖아요. 그건 에릭 차베스고 이 하여가 어쨌든 예. 사무트 시스나르프리 초대 초대. 챔피언인데 이게 황인규 선수가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는데 아니죠. 초대 챔피언은 이경현. 이경현 선수죠. 이경현 선수 그리고 이경현 이제 선수가 결정전을 이제 한 거죠. 했고 예. 그럼 이게 결정전인가? 아닙니다. 결정전 아니에요. 챔피언이고 도전입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얘기로는 이게 KBC에서 인정은커녕 뭐 알지도 못했다는 뭐 소리도 있었고 이 당시에 IBF 타이틀은 우리나라에서 그 약간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 우리 이제 황인규 선수는 나중에 뭐 체육관도 하시고 하지만 그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복싱이고 잘 그 지지 않는 복싱인데 본인도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중소 그 프로모터에 속해 있는 그 서름 그렇죠.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대형 프로모터 선수와 했을 때 그분 얘기입니다. 불이익 네, 판정에 대한 불이익 그래서 굉장히 패가 많아서 아마 거의 반타작 정도 그러니까 무와 승과 패가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뭐 3등분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아마 KBC에 정식으로 세계 타이틀 요청을 했으면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했는데 확인은 안 되는데 아무튼 KBC에서 타이틀 매치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도 있고 시합 후에 알았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 했고 기사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사? 그러니까 황인규의 도전 과연 그러니까 KBC가 사전에 알았나 승인을 받고 나갔나 그리고 역대 한국인 세계 타이틀 매치 도전자 중에 전적이 가장 안 좋았다. 그럴 수밖에 그 기사가 승인이 안 났었죠. 되면 세계 타이틀 도전할 수가 있나요? 그냥 가는 가가지고 하는 원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로컬 커미션에서 이 승인하지 않은 선수를 세계기구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IBF랑 이제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IBF와 친밀하게 할 때는 당연히 로컬 커미션 승인을 안 하면 무조건 불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IBF를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IBF에서도
굳이 KBC의 뭐 눈치를 봐줄 그리고 입장이 아닌 어차피 거죠. 흥행을 하는 게 태국에서 요청이 온 거니까 그렇죠. 그냥 그쪽에다 생션을 내려버리면 도전자에 대한 거는 뭐별 저거가 없는 만약 걸로 알고 이겼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근데 똑같은 거예요. JBC에서 승인하지 않지만 JBF에 소속된 도전자들이 국내에 많이 왔잖아요. 최정만 선수의 상대인 마스다 도시코라든지 뭐 권수천 선수의 상대인 가와시마 시노부 이런 선수들이 챔피언이 됐다고 해도 JBC에서는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냥 챔피언 만약 이겼으면 IBF 챔피언을 외국 나가서 시합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WBA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구상모 선수가 이제 세계 랭킹 1위로 지명 도전자였는데 챔피언 측에 오퍼가 왔는데도 그때 KBC에서 도전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구상모 선수 누구하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구상모 선수가 1위까지 올라갔나요? 네, 그때 지명 도전자였습니다. 구상모 선수가요? 네. WBA 랭킹 1위여서 슈퍼 라이트? 아니요, 주니어 웰터. 주니어 슈퍼맨- 웰터였습니다.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뭐 그거 얘기하면서 이따가. 찾을 수 뭐 없어요. 하여간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돌아가면 이 시합은 뭐 진짜 가는 거조차 몰랐고 국내에서 시합 자체 내용도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했는데 그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뭐 야외링에서 그 전형적인 뭐 태국 선수와의 그 더구나 미니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거니 맞거니 하면서 판정패하지 않았을까? 뭐 상상으로 뭐 그렇게 해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6일 후죠. 9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그 IBF 주니어 벤턴급 타이틀에 김기창 선수가 도전을 합니다. 챔피언은 엘리 피칼이고요. 이 시합이 아마 엘리 피칼로서도 그 세 번째 세계 챔피언의 재위 기간의 마지막 방어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원정을 가가지고 뺏기는데 지금 뭐 얘기를 하면 이해 있었던 시합 중에 저는 이 시스나르풀과 황인규 시합하고 엘리 피칼과 김기창 선수의 시합은 못 봤어요. 저도 못 예, 봤습니다. 자료도 없고 지금도 어디 가서 자료를 못 찾겠는데 뭐 이 시합도 그 스코어 보면 미뤄 짐작하건데 그냥 뭐 엘리피칼의 그냥 순탄한 방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추측이네요. 이거는 뭐 시합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자세한 뭐 그 상세 기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 채점 스코어 차이로 보면은 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그냥 순당한 뭐 피칼의 승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김기창 선수 하면 또 태국에서 동양 타이틀을 따갖고 온 그렇죠. 선수. 그리고 나름 그 이체급에서는 좀 예. 강펀처의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누구한테 뺏겼죠? 얼마 못 가서 뺏기지 않았나요? 태국에서 타이틀을 따와서 따고. 정병관 선수한테 맞아. 3라운드 정병관. 키워대면서 더블로 타이틀을 더블로. 줬는데 그 이후에 5연속 KO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할 때 상당히 또 나름 기대를 받았지만 가서 이기지는 못했죠. 상당히 주먹이 있던 그런 그렇죠. 선수였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두 시합은 사실 IBF 타이틀인데다가 해외에서 했고 또 정보망이 그렇게 뭐 발달되지 않은 태국 인도네시아 링이었고 국내 기사는 물론 국외 기사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나중에 저치페프의 스코어 정도로 시합을 그냥 가늠하는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BF 이제 말년의 어떤 그 국내 시합이기 때문에 관심권 바뀌었고요. 이렇게 9월까지의 시합을 알아봤고 이제 9월 17일부터인가요?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돼서 복싱은 10월 달로 또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3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10월 시합부터는 4부에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엔딩은 그 장원재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복싱 팬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들려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방송인 같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